안녕하세요. 한때 행복보다 불행이 익숙했던 30대 남자 김성국입니다. 전 남들보다 훨씬 더 어둡고 불행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와 그 시절을 반성한다고 해도 어두웠던 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거칠기만 했던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적으면서도 오직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그 한 사람, 바로 제 아내를 위한 진홍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 웃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온통 외롭고 아프던 기억뿐이었거든요. 우선 전 부모님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에게 맡겨진 채 조선 가정에서 자랐죠.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도저히 절 돌볼 형편이 아니셨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진 공장에서 2교대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셨습니다. 아버진 퇴근하고도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을 겸하셨고요. 이렇다 보니 가난아이인 저만 집에 두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가 조금만 크면 다시 데리러 올게요. 성구가 엄마 아빠 일 다녀올게. 울지 말고 있어. 그래. 너희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고생하는데 나라도 도와야지. 우리 손주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건강이나 챙겨가며 일하거라. 그렇게 전 할머니 품에 맡겨졌고 부모님은 월세마저 아끼려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셨습니다. 2주에 한 번 절 보러 오시던 주말이 두 분에겐 유일한 휴일이었대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들었답니다. 왜냐면 고생만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3살이 되던 해 연탄가스 중독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공장의 열악한 숙소에서 쪽잠을 자던 부모님은 그날 새벽 연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채 한참 뒤에 발견되셨다고 해요. 그때 저희 부모님 나이가 겨우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저와 할머니만 남겨두고 먼저 떠나버린 거였죠. 할머니는 어린절 등에 업고 아들 며느리의 장례를 치르셨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아들 며느리 살려내. 생떼 같은 자식을 두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눈을 감겠어? 우리 며느리가 비통해서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겠냐고. 아휴. 그때가 1980년대라 연탄 사고가 빈번하던 시대였습니다. 졸지에 손 써보기도 전에 부모님을 잃은 전 그렇게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죠.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할머니 손길에 자라다 보니 다른 집 아이들보다 부족한 게 많았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게 티가 났죠. 물론 할머니는 제가 8살 때까지 업어 키우셨을 만큼 절 예뻐하셨지만 부모님의 빈자리를 모두 채워주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동물원도 가고 예쁜 도시락도 먹는다는데 우린 왜 안 해? 나도 동물원 가고 싶어. 나도 도시락 먹고 싶다고. 도시락 그거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할머니가 그러면 도시락 통에 밥이랑 김치랑 담아줄게. 그러면 되겠냐? 아니, 그냥 통에만 담으면 되는 게 아니라 김밥이랑 계란말이랑 그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전 갈수록 때만 쓰고 불평불만이 많은 아이로 자랐어요. 아마 다른 친구들이 질투가 났겠죠. 운동회 때면 아빠 손을 잡고 달리는 친구가 부러웠고 졸업식 날 온 가족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게 너무나 셈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인 절 키워보겠다고 날마다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셨는데 그 때문에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길었거든요. 난 항상 혼자야. 나한텐 아무도 없어. 난 버려진 거야.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갔다는 것도 할머니가 거짓말한 걸지도 몰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절 놀리는 친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가끔은 쟨 엄마가 없으니 놀지 말자고 하는 못된 애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할머니께 대들며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누가 이런 옷을 입는다고 시장에서 자꾸 이딴 옷을 사와요. 이 돈 아껴서 나 용돈이나 더 주라고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몹시 속상해하시며 저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철이 없던 전 그 눈물도 보지 못했죠. 조금 더 나이를 먹어 중학생이 된 전 본격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지독한 사춘기의 시작이었죠. 친구들과 오토바이도 타고 술도 먹고 그러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쌈박질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패싸움을 하다가 파출소에 끌려가면 어김없이 할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한 걸음에 뛰어오셨죠. 성국이 어딨냐? 아이고, 경찰관 선생님. 우리 손주가 참말로 불쌍한 애입니다.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손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쪽팔리게 왜 이래요? 그냥 가세요. 저 차라리 콩밥 먹을 테니까 그냥 가요 좀. 전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손에 끌려 집에 돌아가기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나오자마자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다시 친구들 무리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끝없는 방황을 하다 보니 전 결국 소년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죄명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과 상습 폭행, 그리고 교내 폭력이 문제였어요. 제가 비록 쌈박질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 맹세코 가만히 있는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제가 소년원에 수감되던 날 할머니는 옷소매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성구가 거기 안에서도 밥 잘 먹고 잘 지내야 한다. 나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고 그저 잘못했다고 빌어.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 할머니,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은 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면회도 오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아프시면 병원에 좀 가세요, 제발. 저 가요, 할머니. 전 기어이 할머니 앞에서 수의를 입은 모습까지 보이며 그렇게 할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소년원으로 면회를 오셨어요. 그때마다 안 된다고 해도 먹을 거며 쌈짓돈을 챙겨오셨죠. 교도관 선생님, 이거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찐빵인데 그거라도 좀 먹이면 안 될까요? 딱 한 입만 먹일게요. 아니면 이거 용돈인데 혹시 안에서 쓸 데 있으면 쓰라고 줄 수 없나요? 할머님, 자꾸 이러시면 다음에 면회 못 오세요. 마음은 알겠는데 안에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 들고 가세요. 사회에서 전 소년원이나 들락거리는 범죄자였지만 할머니 눈엔 그저 찐빵이나 좋아하는 어린 손주였나 봅니다. 전 그렇게 1년 6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때 저에겐 고등학교 졸업장은 물론 평생 함께일 것 같던 친구들마저 곁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다 20살이 되자 전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조직 생활이라고 하죠. 저는 덩치도 크고 범죄 이력까지 있어서 어딜 가도 절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갈 곳은 당연하게도 지하 세계뿐이었습니다. 송구아, 너 저기 손님들 시끄럽게 굴면 네 선에서 처리해. 업장 시끄러워지게 하지 말고. 예, 형님. 제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전 조직 생활하며 남의 업장의 뒤를 봐주는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깡패 생활을 한 거죠. 영화에 나오는 깡패들처럼 남의 업장에 몰려가 큰 싸움도 하고 뒷돈을 받아가며 술집, 노래방, 당구장 같은 데서 보호비란 걸 챙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 막내라 제 손에 들어오는 건 없었고 그냥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었지만요. 그러다 또다시 큰 싸움이 났고 상대 조직원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전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교도소 차가운 바닥에 누워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이 지겨운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밝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둠이 있는 것처럼 난 이 사회의 어둠이고 그늘이야. 나 같은 걸 실패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걸까? 그렇게 여기서 나가면 세상을 떠나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들어왔더라고요. 전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그 편지엔 할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 출소가 9개월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어쩐지 매주 면회로 오시던 할머니가 그 무렵 발길이 뜸했거든요. 전 제 인생을 비관하느라 할머니가 오지 않으시는 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편지엔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과 함께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 저에게 남기셨다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강아지 성구가, 불쌍한 내 손주. 너만 남기고 이 할미마저 가버리면 우리 손주 가여워서 어쩔고. 아무리 생각해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다 부모 잘못 만나서 할머니 잘못 만나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도 할미는 우리 손주를 믿는다. 어릴 때 네가 얼마나 똑똑했는 줄 아니? 넌 엄마 아빠 소리를 돌 지나자마자 했어. 5살 땐 가르쳐주지 않아도 책을 척척 읽었고. 이 헬미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국이가 부디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답게 사는 거란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가 계속 교도소나 들락거리고 살면 난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게야. 내가 널 사람 만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면 저승에서 너희 엄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겠누. 그러니 제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거라. 사랑하는 우리 손주, 이 할미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전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 하나뿐인 손주 뒷바라지 하시느라 허리가 굽도록 일만 하던 우리 할머니. 제가 소년원에 있을 때도 교도소에 있을 때도 안에서 쓰라며 용돈을 보내오던 우리 할머니. 제가 쌈박질을 하고 얼굴이 잔뜩 상해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선발로 약국으로 달려가던 그런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결국 제가 출소해서 사람답게 사는 걸 한 번 못 보시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뒤늦게 할머니 산소회가 할머니께 죄송하고 그래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다행히 할머니의 먼 친척분들이 산소를 해주셨는데 하나뿐인 손자는 할머니 가는 길조차 아무 보탬이 되지 못했네요. 할머니, 이 못난 손주 이제 왔어요. 제가 뭐가 이쁘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제 생각만 하셨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어째서 나 같은 놈이 우리 할머니같이 착한 사람의 손자로 태어나서 한평생 마음고생만 시켰을까요? 이제야 너무 늦게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네요. 저 할머니 앞에서 이제야 약속드릴게요. 저 꼭 사람답게 살게요.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나쁜 짓 안 하고 할머니 앞에 당당한 손자가 될게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할머니, 거기서 엄마 아빠랑 잘 지내고 계세요. 나중에 이 다음에 저 만나면 왜 그렇게 속을 썩였냐고 꼭 혼내주시고요. 저는 할머니 무덤 앞에서 눈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인생을 살기로요. 하지만 제 다짐과 다르게 조직 생활은 제가 간두고 싶다고 쉽게 간둘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곳을 간두기 위해 전 정말 모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구가, 여기가 애들 장난이야? 너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고 나가고 싶다고 나가게. 진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한 각오는 돼 있겠지? 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여기에 자세히 쓸 수는 없지만 전 정말 목숨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은 끝에야 우여곡절 끝에 조직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오고 나니 전 정말 가진 게 없더라고요. 중졸인데다 배운 기술도 없어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고 덩치가 좋은 편이라 다행히 어떤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꿔준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아유, 답답해. 말 좀 해봐. 너 말 못하니? 손은 느려 터지고 말귀도 못 알아먹으니까 너만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거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뭐? 아유, 안 들려. 크게 좀 말해보라니까. 어디서 개미가 기어가나.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공장 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습기가 없는 성격이라 공장 직원들과 전혀 어울리질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장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부 아내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아내는 특히 공장 내 여직원들에게 만만한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지혜야, 너 월급 들어왔지? 그 돈 좀 나 빌려주라. 넌 혼자 사는데 돈 쓸 데도 없잖아. 아니면 혹시 나 보증 좀 서주면 안 되니? 내가 다음 달 월급 받고 바로 갚을게. 심지어 아내에게 돈을 빌려가거나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신경 안 쓰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공장 내에서 물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아내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아내 눈물까지 흘리며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상황이 그쯤 되자 저도 보고만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 직원들까지 아내에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지고 있길래 결국 제가 나섰죠. 이봐요, 형씨. 지금 이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범죄예요, 범죄. 어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쇼. 아니, 난 그냥 농담한 거예요, 농담.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나. 이거 완전 깡패 아니야? 사람 보는 눈은 있네. 내가 젊어서 뭘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그딴 농담했다간 진짜 깡패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요. 제가 이렇게 조그만 겁을 줘도 공장 직원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그 뒤론 제가 무서워서라도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불리한 상황이 있으면 슬쩍 제 뒤에 숨곤 했고요. 아내는 잘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겁만 많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어쩌다 둘이 있어도 말수가 거의 없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그런 모습이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혜씨, 그 요즘 유행하는 개그 프로그램 보세요? 제가 그 개그맨 성대모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걸랑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표정이 중요한데요. 네? 성대모사를 하시겠다고요? 성국 씨는 진짜 재밌는 분인 것 같네요. 지금 웃은 거죠? 와, 웃었다. 지혜씨 웃으니까 이렇게 예쁜데 앞으로도 많이 웃으세요. 다행히 아내는 제 앞에서 간혹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 왜 그렇게 감정 표현도 못하고 어둡게만 지내는지 그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전 사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머니는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진 살아계시긴 하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자세한 이야기 묻지 말아주세요. 아낸 그러더니 다시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괜히 캐물었다가 아내의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저 역시 더는 묻지 못했죠. 저 역시 고아나 다름없었고 아내 역시 저처럼 형제 자매도 없는 처지였기에 저흰 빠르게 마음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둘 다 부모 없는 외동이라 통하는 것도 많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역시 비슷했죠. 아내와 전 결혼식은 물론이고 가락지 하나 나눠 끼지 못하고 한 달 월급을 모아 작은 월세방부터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래도 우리 사진관에 가서라도 결혼사진 하나는 찍자. 내가 예쁜 반지 하나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중에 꼭 당신에게 웨딩드레스 입혀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난 당신 이름하고 내 이름이 적힌 이 등보만 봐도 너무 행복한걸. 고마워. 당신은 내 유일한 가족이야. 나에게도 당신이 유일한 가족이야. 이제 나한텐 당신뿐이라고. 나 당신을 위해 살게. 저흰 결혼식 대신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들고 저희 부모님과 할머님이 계신 곳에 그리고 장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지금 붙잡은 이 손 놓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아내는 30대 초반이 무렵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무려 2번의 유산 끝에 가진 소중한 아이였죠. 저희 딸은 정말 하늘에서 온 천사같이 예뻤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아내는 몸이 많이 상해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 식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딸 웃는 것 좀 봐. 벌써 이 아빠 얼굴 알아보겠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뻐? 진짜로 서아가 당신 얼굴만 보면 웃는 것 같아. 아빠 얼굴 알아보나 봐. 우리 공주님, 아빠가 그렇게 좋아요? 그땐 정말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답니다. 종일 아내와 아이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났죠. 아내는 어렵사리 아이를 낳은 이후 공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전 출퇴근길에 절 마중 나오는 딸과 아내를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발소리와 함께 아빠하고 뛰어노는 아이를 안을 때 하루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곤 했거든요. 하지만 벅찬 행복과 동시에 불행하게도 아내의 건강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며 가끔 미역국도 가져다 주시고 찬물이 다음에 안 좋다길래 전 아내에게 숟가락 하나 설거지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척 마른 체형인 아내가 배만 빵빵하게 부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아이를 낳고 2년쯤 지났을 땐데 이상하게 배만 볼록 나오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살이 좀 쪘나 봐. 내 배가 유독 나온 것 같지 않아? 아, 힘들어서 운동도 못하고 살았더니 뱃살이 쪘나? 아이, 살찌긴. 당신 팔다리만 보면 10kg는 더 쪄도 돼. 그러지 말고 나랑 병원에 좀 가보자. 이상하게 배만 나오는 게 좀 이상해서. 그때까지 전 동네 어르신들 말처럼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해, 제가 돈 버느라 집안일을 잘 돕지 못해 찬물에 손을 많이 담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었네요. 병원에서 아내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고 말았거든요. 아내는 충격적이게도 난소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난소암은 20, 30대 여성 사망률 1위인 무서운 병이었어요. 선생님,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아내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불쌍한 우리 아내 좀 낫게 해주세요. 전 의사 선생님께 아내 좀 살려달라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는 물론이고 자궁 절제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아내 병 치료에 매달리느라 저희 딸이 예쁘게 커가는 것도 못 보고 늘 어린이집에 맡겨주기만 했네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한 달에 2번 오시던 게 그렇게 서운했는데 그걸 우리 딸에게 대물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이미 수술돼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꼭 우리 딸 가지기 전처럼 배가 콕콕 쑤셔. 그래? 내가 당장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자꾸 배가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수술까지 끝나고 회복을 기다리던 상태였는데 아내가 자꾸 고통을 호소하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아내의 검사가 시작되었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내는 골반과 복막에 전이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전 그때 또다시 무너져 내리며 세상을 비관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발 거기 위에 누구라도 있으면 말 좀 해봐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우리 착한 아내 대신 날 데려가시라고요. 하지만 하늘은 끝내 제게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1년 3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딸과 저만 남기고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저희 딸을 찾았습니다. 우리 서아야. 서아 옆에 있어. 서아야, 엄마 손 잡아드려. 여보, 우리만 두고 가지 마.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마. 이제 난 누굴 위해 살아. 미안해. 제발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어줘. 당신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나 당신 이렇게 못 보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또 이렇게 외롭게 혼자 두고 떠나서. 얘가 저 먼 곳에서 당신과 우리 딸을 지켜보고 있을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당신은 외롭던 내 삶의 유일한 내 사람이었어. 그러나 아내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나 봅니다. 전 눈물로 장례식을 치르고 아내를 2뼘짜리 좁은 낙골당에 혼자 두어야 했어요. 겁도 많은 당신. 당신 두고 가면 나 없다고 무서워할 거지? 차라리 나도 당신 곁으로 가버릴까? 당신 외롭고 무섭지 않게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전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눈을 뜨면 자꾸 아내의 환영이 보였거든요. 여보, 얼른 밥 먹고 출근해야지. 오늘 저녁엔 당신 좋아하는 생선찜 해둘게. 서아야, 아빠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드려. 잘 다녀와, 여보. 여보, 나도 데려가. 나도 당신이랑 같이 갈래. 전 아내를 보내고 3개월간 고통 속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날 밤도 아내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강해져 몹쓸 마음까지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아주 작고 따뜻한 손으로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뭐 하는 거야? 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나면서 다급하게 놀란 아이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서아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많이 놀랐지? 제겐 안 할 일은 슬픔보다 4살 배기 저희 딸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단 닥치는 대로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저 혼자 몸이었다면 험한 일이라도 마다 안 하고 했겠지만 딸아이가 있으니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전 아이와 최대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사택이 있거나 혹은 직장 내 유아시설이 있는 공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간혹 면접을 볼 때 제가 요구사항을 말하면 다들 비웃곤 했죠. 참나, 공장이 무슨 자선 사업소인 줄 알아요? 4살짜리 애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일 없으니까 나가봐요. 숙식 제공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재워주고 먹여주면 우린 뭐가 남아요? 진짜 별 이상한 욕을 다 하네. 전 정말 수십 군데 공장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 병원비를 쓰느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다 저희 딸 밥까지 굶길 판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5번째 공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은 직원이 5~6명밖에 없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전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실내에 무릅쓰고 아이를 면접장에 데려왔죠. 면접을 보는 내내 아이는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투정을 부렸어요. 아빠, 나 배고파. 집에 가. 나 집에 갈래. 여긴 너무 답답해. 아빠가 여기 오기 전에 뭐라고 했어? 여기 와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했지? 전 저도 모르게 화가 나 아이를 혼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면접을 보시던 사장님이 제 딸에게 빵과 우유를 주셨어요. 왜 배고프단 아이를 혼내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얘야, 이 빵 먹을래?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아빠 닮아서 키도 크고 눈도 동글동글하니 예쁘네 아주. 죄송합니다. 오기 전에 밥을 부실하게 먹였더니 애가 자꾸 칭얼거리네요. 서아야,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눈도 동글동글 예뻐요. 뭐? 내 눈이? 내 살면서 눈이 예쁘다는 소린 처음 듣는구나. 고맙다. 사장님은 결국 제 딸아이를 옆에 앉히고 빵까지 먹여가면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딸을 데리고 면접에 왔다는 걸로도 민망했지만 전 어쩔 수 없이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전 숙식이 제공되는 곳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거든요. 제가 부모님도 안 계셔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전 또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여 주시더군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래도 혼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 딱 한 사람 같은 이라고 내가 당장 공장 바로 근처에 숙소를 알아보겠네. 안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있으니 혼자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어렵지 않을 걸세.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정말 앞으로 몸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몸을 왜 바치나? 공장에서 다치면 그게 얼마나 큰일인데. 다치지 말고 열심히만 일해주게. 전 첫눈으로 인성 좋으신 사장님을 만나 그렇게 숙소 생활을 하며 공장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공장엔 한국인 직원은 저와 사장님을 포함해 3명뿐이었고 전부 외국인 노동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약간 걱정도 했지만 모두들 우리 딸을 친손녀처럼 조카처럼 생각해 주었어요. 서아, 이리 와봐. 삼촌한테 와봐. 우리 서아 주려고 삼촌이 아이스크림 사왔어. 바트, 그렇게 부르면 우리 서아가 겁먹지. 서아야 하고 부드럽게 불러봐. 한국인 직원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직원들까지 다들 저희 딸을 너무나 예뻐했어요. 저희 딸은 저희 공장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답니다. 사장님은 제 딸을 친소녀처럼 업고 다니시거나 목마까지 태워주셨죠. 아유, 사장님, 그러다 허리 다치세요. 서아, 너 얼른 안 내려와? 너 이제 언니 될 나이라서 투정 부리면 안 된다고 했지? 아니, 왜? 할아버지가 나한테 먼저 업어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할아버지, 더 빨리 가요, 빨리. 가끔 제 딸이 철없이 사장님 머리까지 잡아당기며 장난을 치곤 했어요. 전 너무 놀라 딸아이를 말렸지만
오히려 사장님은 괜찮다며 웃으셨습니다. 놔두게. 이 할아버지가 좋아서 놀아달라는 거 아닌가. 오냐, 오늘 아주 쌩쌩 달려보마. 대신 너 꽉 잡아야 한다. 사장님은 이뿐만 아니라 공장 마스코트에게 주는 월급이라며 제 딸에게 용돈까지 매달 챙겨주셨어요. 서아 덕분에 공장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러면 내 당연히 월급을 줘야지.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인가? 이 돈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서아 크면 학비에 보태게. 사장님,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까진 됐고 나중에 우리 서아 커서 시집가면 그때 날 할애비 자격으로 불러주게. 그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테니까. 전 제 편의를 다 봐주시고 저희 딸까지 함께 돌봐주시는 사장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다짐을 시험하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공장 직원이 아무도 없던 야간에 공장에 불이 나고 만 겁니다. 전 공장 바로 근처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기에 다행히 그 불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전 우선 사장님께 급히 전화를 드렸죠. 사장님, 지금 공장에 불이 났어요. 어디서 합선이 된 모양입니다. 혹시 공장 안에 누가 없죠? 뭐, 불이 났다고? 지금 공장에 있을 사람은 없지만 자네 괜히 뛰어지지 말고 당장 소방서에 전화해. 괜히 자네까지 다치지 말고. 하지만 공장 주변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전 급하게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불을 끄기 시작했죠. 약간의 화상을 입었지만 공장에 큰 피해가 나기 전에 불을 끌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어요. 혼자서 물 양동이를 퍼다가 불을 끌 땐 몰랐는데 소방차까지 출동하고 나니 저도 그제야 긴장이 풀린 모양이었어요. 전 잠깐 기절까지 했네요. 눈을 떠보니 전 병원에 누워 있었고 사장님이 연신 제 걱정을 하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보게, 자네 이제 정신이 들어? 눈 좀 떠봐.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이 사람아, 공장을 구하겠다고 불길 속에 뛰어들면 어떡하나? 전 괜찮습니다. 공장의 불은 완전히 꺼졌나요? 저희 서아는요? 다른 직원들이 안전하게 데리고 있네. 이 미련한 사람아, 다치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래도 내 정말로 고맙네. 자네 덕분에 큰 불을 막을 수 있었어. 사장님뿐 아니라 공장의 모든 직원이 저에게 고맙다며 병문안까지 왔더라고요. 전 난생 처음으로 제가 쓸만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사장님은 제게 미안하셨는지 가끔 소주 한 잔도 사주시고 매번 저희 딸 오시며 간식까지 사다 주셨어요. 그렇게 무탈한 시간이 또 1년쯤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덧 아내의 기일이 다가와 사장님께 제가 휴가를 요청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며칠 뒤 20일에 휴가 좀 써도 될까요? 그때가 사실 제 아내 기일이어서요. 아, 그런가? 그럼 당연히 써야지. 근데 참 신기한 일일세. 우리 딸 기일도 딱 그날이거든. 네? 사장님도 따님이 계셨어요? 그건 몰랐네요. 사장님은 그러자 무척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처음 말했나 보군. 나한테도 서아만큼 예쁜 딸이 있었지. 내가 너무 매정한 아빠라서 우리 딸을 끝까지 챙기지 못했네. 사장님은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전 너무 당황해 급히 옆에 있던 휴지를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장님 아픈 곳을 건드렸나 보네요. 그런 사연이 있으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닐세, 내가 얘기를 못한 게지. 아무튼 자네 잘 다녀오게나. 나도 우리 딸을 좀 보고 와야겠네. 그전까지 사장님께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20일이 되었고 전 딸아이 손을 잡고 아내를 찾아갔어요. 서아야,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서아, 엄마 기억나? 엄마가 여기 잠들어 계셔. 기억나. 엄마 여기서 코 자고 있지? 엄마 서아 많이 보고 싶었지? 서아도 엄마 엄청 보고 싶었어. 저희 딸은 어느새 아내에게 씩씩하게 인사도 할 줄 알 만큼 그렇게 훌쩍 자라 있었어요. 전 딸아이와 함께 아내 앞에 앉아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었죠. 바로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저희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다른 유가족일 거라 생각하고 그저 하던 얘기나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발걸음의 주인공이 제 어깨를 턱 하고 붙잡는 거였어요.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겐가? 아니, 사장님은 여긴 무슨 일이세요? 여기가 바로 제 아내가 잡는 곳이에요. 그러자 사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와 제 아내의 사진만 연신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뭐라고? 자네 아내가 잠든 곳이라고? 여긴 내 딸이 있는 곳이야. 자네 앞에 있는 게 바로 내 딸이란 말일세. 전 사장님의 말을 듣고도 대체 무슨 소리 하시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에서 제 아내 이름이 나온 순간 이 기막힌 만남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자네 말은 자네가 우리 지혜 남편이라 이 말이야? 자네 아내가 내 딸 지혜라고? 어떻게 자네가 내 딸이랑... 아니 그러면 서아가 내 딸이 낳은 자식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사장님은 도저히 믿기 힘든 사연을 털어놓으셨어요. 전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답니다. 내 딸 지혜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었네. 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어. 난 우리 지혜가 17살 때까지 내 손으로 직접 밥까지 지어가며 살뜰히 키웠네. 저희 서알 예뻐하셨던 것처럼 사장님은 딸인 아내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답니다. 그러다 아내가 딱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거죠. 그건 바로 돌아가신 장모님의 외도였습니다. 장모님은 사장님이 공장 일로 바빴을 틈을 타 당시 공장에 있던 책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한 사장님은 장모님이 오래전부터 몇 명의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셨고요. 그때 난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네. 그래서 그렇게나 사랑하는 내 딸과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밖에 없었어. 아내가 언제부터 얼마나 날 기만했던 건지 믿을 수가 없었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친딸이라고 믿고 키웠던 우리 지혜가 내 친딸이 아니었던 거지. 그때 사장님이 받으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까지 검던 머리가 며칠 만에 하얗게 새버릴 정도였답니다. 사장님은 충격으로 쓰러져 며칠 병원 신세까지 지셨고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땐 아내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어.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을 남겨두고 그 집을 떠나고 말았네.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아이를 잔인하게 떠난 거지. 그렇게 차갑게 집을 나온 사장님도 아내가 눈에 밟혀 한동안 굉장히 방황하셨답니다. 그러면서도 친딸도 아닌 아내를 힘들게 키워온 세월이 원망스러우셨대요. 왜 그 아이를 내 딸이라고 해서 내가 친딸도 아닌 그 녀석을 이토록 사랑하게 만든 건지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처음부터 내 딸이 아닌 걸 알았으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텐데. 난 그렇게 한순간에 딸을 버리고 나왔는데 우리 지혜가 20대 중반 때였나 어느 날 날 찾아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꼭 결혼식장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내가 그 부탁을 거절했네. 그래도 날 아빠라고 찾아온 그 착한 아이를 그대로 돌려보냈단 말일세. 사장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때 친아빠도 아닌 사장님을 찾아갔던 아내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저 또한 가슴이 아파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도 우리 딸이 24살 때 죽었다고 하고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근데 난 그때까지도 모두가 원망스러웠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내와 딸을 사랑한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지. 그렇게 또 한참이 흘러 어느 날 지혜가 또다시 날 찾아왔어. 그때 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서 나도 깜짝 놀랄 정도였네. 아낸 투병 중에도 저 몰래 사장님을 만나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때 아낸 사장님께 단 몇 마디만 남기고 금세 돌아가 버렸대요. 아빠,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저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 아빠한테 이 말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비록 아빠가 절 떠나셨어도 전 아빠 원망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빠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저에겐 아빠가 유일한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저 조금만 미워하면 안 될까요? 전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꼭 아빠 딸 하고 싶은데 아빠도 다음 생엔 제 아빠 해주시면 안 돼요?
아내는 사장님 앞에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며 서럽게 울었답니다. 끝까지 암에 걸린 사실은 털어놓지도 않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대요. 사장님도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셨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내가 자꾸 사장님 꿈에 나타났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셨대요. 그때 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하던 게 마음에 걸려서 그제야 딸아이를 찾기 시작했네. 그런데 그 아이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후였어. 사랑하는 우리 딸은 내가 용서를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세상을 떠난 후였지. 그렇게 아내의 죽음을 뒤늦게 한 사장님은 그날 이후로 메일을 참회의 눈물로 보내셨답니다. 매일같이 아내의 납골당을 찾아 오열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셨대요. 우리 지혜는 이 못난 애비를 벌주고 싶어서 그렇게 서둘러 떠난 게 아닐까. 그런 후회를 했어. 왜 내 딸을 혼자 두고 떠났을까. 어쩌면 우리 딸과 긴 세월을 더 행복하게 지낼 수도 없었는데 난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날마다 했지. 그러다 자네가 우리 지혜를 닮은 예쁜 딸을 안고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지혜는 아마 하늘에서 날 원망하고 있겠지. 나 같은 인간을 아빠라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찾아온 착한 아이였는데. 전 어느새 눈물로 얼굴이 다 젖으신 사장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아니요, 아낸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지혜가 내색하진 않았지만 늘 아버님을 그리워했어요. 아내가 떠나기 얼마 전 제가 혹시 아버님을 찾고 싶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세상을 떠날 걸 알면 아빠가 마음 아파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만약 아버지 만나게 되더라도 꼭 비밀로 해달라면서요. 지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절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넘치게 사랑했을 겁니다. 그랬나? 내 딸이 그랬다고? 우리 딸이 정말 그랬나? 지혜야, 내 딸, 이 애비를 용서하거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전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과 아내 앞에 꿇어앉아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로해준 건 바로 아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선물 서아였어요. 서아야, 이리 와. 아빠 좀 안아줄래? 하늘에서 엄마가 큰 선물을 보냈나 봐. 아빠랑 우리 서아랑 외롭고 힘들지 말라고 너무 소중한 선물을 보내줬어. 우리 손녀딸 한번 안아보자. 다시 한번 안아보자. 내 새끼, 내 손녀 이리 온. 아빠, 할아버지, 왜 울어요? 서아가 안아줄게요. 울지 말아요. 엄마가 준 선물이 많이 슬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서아가 있잖아요. 장인어른과 전 소중한 서아를 꼭 끌어안고 아내고 남기고 간 이 귀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살아선 제게 희망을 주고 떠난 후에도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역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남겼고요. 고마워 지혜야. 넌 또다시 날 살게 하는구나. 또다시 이렇게 날 일으켜 세워주는구나. 그렇게 기적적으로 장인어른과 재회한 이후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일단 저와 딸아인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인 분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답니다. 할아버지, 오늘 머리는요. 공주님 머리로 따주세요. 이렇게 세 갈래로 해서 가운데 하트가 뿅 있게요. 하트? 아이 그래, 이 할비가 일단 해보마. 세 갈래로 해서 하트가 여기에. 아니요, 여기 가운데 하트요. 하트! 장인어른은 요즘 매일 아침 서아의 머리를 묶어주시며 애를 먹고 계십니다. 저는 영 손재주가 없어 서아의 치장은 늘 장인어른 담당이시네요. 벌써 함께 산 지 3년이 흘러 저희 서아는 완전 할아버지 껌딱지가 되었어요. 전 여전히 장인어른의 충실한 오른팔로 공장 일을 돕고 있고요. 우리 사위 덕분에 내가 공장 일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네. 항상 고마워 우리 사위. 저 역시 장인어른 덕분에 저희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곁에 나타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항상 우리 사위 하시며 저를 따뜻하게 불러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렇게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전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장인어른과 함께하면서 삶의 또 다른 의미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장인어른도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얻었지만 이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네요. 절 사위라고 불러주시는 장인어른의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걸 알아요. 비록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다 보면 그것만큼 소중한 가족이 또 있을까요? 저에겐 요즘 또 다른 소원이 생겼답니다. 장인어른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제 딸과 절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겠다고요.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요. 전 이렇게 또 아내 덕분에 오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남기고 싶네요. 사랑한다. 박지혜, 너무나 사랑한다. 다음 생에도 꼭 내 아내로, 내 사랑으로 태어나주라. 사랑해.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혼하게 됐던 여자입니다. 제가 이혼을 했던 이유는 두루뭉술하게 말하자면 신뢰 때문이었어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신뢰가 깨져버렸던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편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헌신의 결과는 너무 비루했다는 걸 너무 뒤늦게 알게 됐죠. 그래도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사건으로 남게 된 제 결혼 생활과 그 끝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굉장히 북적거리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전 장녀였고 제 아래론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막내 남동생까지 무려 동생이 셋이나 있었죠. 그런 전 2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나이 27에 조금 일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전 각자 다른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랬기에 서로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난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나 내 처자식은 절대 굶길 일 없을 거야. 평생 고생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나 믿고 시집 와주라 미화야.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약속한 우리의 결정을 양가에서도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녀석들이 들으면 서운해하겠지만 우리 미환 나랑 집사람이 제일 예뻐하는 딸이고 자식이었네. 그런 우리 큰딸이 이렇게 빨리 시집 보내게 되다니 솔직히 서운도 해. 그러니까 우리 귀한 딸 부디 고생시키지 말고 잘해주게. 내가 믿겠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생 미아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 저희 아빠는 유독 절 시집 보내길 아쉬워하며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절 잘 부탁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신 있게 대답하던 남편이 듬직해 보인다며 사윗감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도 절 잘 대접해 주셨지만 처음 뵀던 날부터 두 분은 제게 자식인 남편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용진인 우리 동네에서 난 최고의 인재였어. 애가 어릴 때부터 어찌나 똘망똘망했는지 몰라. 사람들이 막 우리 용진이 나중에 대통령 될 거라고 그랬다니까. 우리 용진인 늘 부모인 우리 체면을 살려주던 효자야, 효자. 맞아. 맨날 전교 1등만 하더니 대학도 명문대 턱 붙어버리고 용진이가 대학에 붙었을 땐 우리가 잔치까지 벌였잖아. 사람들이 아들을 어쩜 그렇게 똘똘하게 키웠냐면서 부러워하던지. 아가 넌 정말 남편과 반한 잘 만난 거다. 세상에 우리 용진이 같은 애 없어. 크게 김 양식장을 운영하던 시댁은 서울에서 선착장까지 차로 몇 시간을 달려간 뒤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하던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첫인살 갔던 날부터 시댁에서 하루 자고 오게 됐는데요. 제가 잠들기 전까지도 눈을 뜨고 나서도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대까지는 아니었어도 그 아래 정도의 대학을 나왔었는데 솔직히 저도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졸업했었습니다. 직장도 남편에 뒤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두 분은 그걸 알면서도 넌 시집을 잘 오는 거다. 우리 용진이 같은 남편감 없다. 하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날 자랑스러워 하시지? 그게 두 분의 낙이었어서 그래.
이해 좀 해주라. 괜찮아. 세상에서 내 자식만큼 자랑스러운 존재가 없다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어. 그래도 전 그런 두 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두 분은 서울 외곽에 구축이나마 작은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처음부터 내 집 마련의 신혼을 시작하기가 쉽나요? 감사한 마음에 저도 결혼 후 두 분께 잘하려고 나름 노력하며 살았죠. 너무 멀어서 자주 가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시댁에 갈 때면 효부 노릇을 하려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보, 나 생각해봤는데 난 이 정도에서 멈춰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로스쿨 가서 변호사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어. 당신이 그런 날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뭐? 변호사? 우리 슬슬 아이도 갖기로 했잖아. 결혼 전부터 최소 둘은 낳아서 키우자고 얘기했었는데 당신이 회사 그만두면 아이는 언제 가져? 로스쿨 다니는 데만 3년에 변호사 시험도 바로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게다가 로스쿨 학비만 해도 엄청 비싸잖아. 당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괜찮은데 이직도 아니고 왜 갑자기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거야? 이유부터 얘기 좀 해줘봐.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던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로스쿨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건만 이게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황당해하던 제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게 대학 졸업한 후에 잘 나가고 있는 내 동기들이나 선후배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왜 말했잖아. 대기업 들어간 동기들도 꽤 많고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 선배랑 동기도 있다고. 5급 공무원 시험에 떡하니 붙은 사람들도 있고 나도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진 않은 사람인데 괜히 모임 같은 데서 만나서 기죽고 싶지 않아. 물론 잘된 사람들도 많겠지만 당신도 꽤 괜찮게 살고 있잖아. 왜 다른 사람들이랑 자기 스스로를 비교해? 내가 대학 시절엔 학점도 더 잘 받고 다녔는데 괜히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 나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야. 여보, 내가 꼭 변호사 시험 붙어 보일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아이 계획 좀 미루자. 어? 나 한 번만 믿어주고 뒷바라지 해주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게. 이제 보니 남편도 자신의 부모님처럼 보여지는 겉모습, 그러니까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더군요. 좀 겪어보니 시부모가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들이었거든요. 물론 마음이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와 현실을 생각하니 쉽게 알겠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전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전공과 관련해 대학을 다닐 때 법 공부도 했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 덕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도 있었으니까요. 비록 남편이 시험에 붙을 때까지 제 외벌이로 버텨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남편의 앞날을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로우스쿨 입학시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정말 코피나게 공부한 끝에 남편은 다음에 입학시험에 바로 합격할 수 있었죠.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남편의 학비는 힘겹게 낼 수 있었다지만 학비와 생활비는 별개였습니다. 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혼자 부담했어요. 처음엔 시댁도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던 제게 많이 고마워했었죠. 우리 용진이가 꼭 변호사 시험 붙어서 나중에 아가 널 호강시켜줄 게다. 우리 용진인 한다면 하는 애야. 알지? 그런데 그런 시부모와 제 사이는 갈수록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는 점점 시댁에 갈 때마다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가, 혹시 내서 하는 말인데 너 우리 용진이가 돈 못 벌어온다고 갑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갑질이라뇨.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안 그래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용진이를 항상 왕처럼 대접해줘야 한다. 우리 용진이가 변호사만 되면 네 팔자도 피는 건데 미리미리 고마워란 말이야. 알겠지? 머리가 잘 돌아가려면 잘 먹고 잘 재하니까 밥상도 더 신경 쓰고 행여나 집안일 같은 걸 시키지도 마라. 걸렸다가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주로 시모가 제게 저런 황당한 말을 하면 시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하곤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을 무조건 왕대접을 해주라니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아들이 기죽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갈수록 제게 계속 전화까지 걸어 잔소리를 하던 시모 때문에 저도 짜증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예, 오늘 우리 용진이 뭐 먹였니? 그냥 된장찌개랑 밑반찬이랑 해서 먹였어요. 뭐? 아이, 고기 반찬도 없이? 아이, 꼴랑 그거 먹고 애가 하루 종일 어떻게 공부하라고? 너네가 신경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이 시애미 말이 웃음니? 찌개에 고기 들었고요. 달걀 후라이해서 단백질도 다 챙겨줬어요. 저도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 챙겨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발 저 좀 그만 들들 볶으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 귀한 자식인데 저도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아들 걱정도 정도 것이지 제가 무슨 식모로 고용된 사람이랍니까? 전 점점 짜증나서 시모의 전화를 잘 받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며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지만 그럴수록 시모는 제게 더 불만을 가졌죠. 공부하느라 힘든 애한테 시시콜콜 다 이루고 사니 넌? 애를 얼마나 네 입맛에 맞게 길들였으면 그 효자의 내가 나한테 역정을 내겠어? 저도 힘드니까 자식인 남편한테 가운데서 잘 해결해보라고 도움을 구한 거죠. 어머님, 저도 일하랴 집안일하랴 남편 챙기랴 몸이 아주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좀 제발 가만히 내버려둬 주세요. 정말 어쩌라는 건지 시모를 좋게 생각할래야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무리를 했는지 명절 직전에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음식하러 내일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우선 남편만 먼저 보내고 전 몸 좀 괜찮아지면 당일에 가던지 해도 될까요? 죄송해요. 뭐? 너 우리 집안이 아주 우습니?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하러 안 내려와?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 혼자 돈 벌고 우리 용진이 뒷바라지 한다고 유세 떠는 거지? 잔말 말고 내일 당장 내려와. 우리 용진이 공부하느라 힘들 테니까 서울에서 공부하라고 하고 너만 혼자 내려오라고. 공부하는 남편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게다가 저 아프다고요. 전화 끊으면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음식을 하러 오라고요? 절 가족으로 생각은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을 무시해서 이러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우선 와. 와서 일하다 정 안 되겠으면 여기 보건소라도 가. 사람들이 명절인데 며느리가 안 왔다고 하면 뭐라고 수군대겠니? 직장 그만두고 변호사 시험 준비한 우리 아들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손가락질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체면 때문에 전 아프든 말든 상관없다 이건가요? 정말 서운하네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제 몸부터 살펴야겠어요. 전 못 갑니다. 너무 서운한 나머지 전 제 말만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픈 며느리 와서 음식하라고 하고 공부하는 아들이 힘드니 서울에 있으라는 게 말이랍니까? 제게 말을 전해드린 남편은 어쩔 줄 몰라하며 혼자 시댁에 가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가서 크게 한마디 하겠다고요. 이렇게 시댁과 저 사이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로스쿨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졸업 전 치른 첫 변호사 시험에선 낙방을 하고 말았죠. 미안해 여보. 딱 첫 시험에 붙어서 당신 고생 얼른 끝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괜찮아. 뭐 이번만 기회인가? 이번엔 연습시험 쳤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남편은 기대가 컸는지 크게 낙심하더라고요. 저와 친정 식구들은 그런 남편을 북돋아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냐면서요. 그런데 반면 일이 있어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 남편에게 이러는 겁니다. 떨어졌다고? 우리 아들 정도면 첫 시험에 떡하니 붙을 거라고 동네방네 엄청 떠들고 다녔는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휴, 그래도 다음 시험에 붙으면 되지 뭐. 아무리 체면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 앞에서 대놓고 저렇게 말을 한답니까?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시모의 말에 전 기분이 더 팍 상해버렸어요. 미화 너 나한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우리 아들 내조 잘하고 있던 거 맞아? 네가 애 내조를 잘못했으니까
용진이가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진 거 아니니? 지금 남편이 떨어진 걸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 서운한 말씀이 어딨어요. 그렇게 변호사 시험이 쉬웠으면 너도 나도 다 한다고 달려들었겠죠. 그렇게 시험이 쉽게 느껴지시면 어머님이 한번 직접 시험 쳐보시던가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는데 왜 그 탓을 제게 돌리나요? 게다가 옆에서 공감한다는 듯 제게 혀를 차던 시부까지 보니 정말 시댁이 없는 전까지 아주 뚝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다음에도 시험에 떨어졌는데요. 그때도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한 제 탓이라는 말을 해대던 시모에게 화가 나 그 뒤부터 전 시댁에 거의 발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우리 부모님도 내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민해져서 더 그러시는 걸 거야. 부모님께도 당신에게도 내가 너무 면목이 없다. 그래서 말인데 여보, 당신만 이해해준다면 나 따로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시험 공부에만 매진해도 될까? 뭐? 집을 나가겠다고? 집에서 편히 공부하지 왜? 아무래도 집에선 집중이 잘 안 돼서 나 자신을 좀 더 몰아붙이고 싶어. 변호사 시험은 5번까지밖에 응시가 안 되는데 나 벌써 2번이나 떨어졌잖아. 다음엔 정말 붙어야지. 미안하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이해해주라. 어? 한편 남편은 2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요. 따로 나가 살고 싶다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그만큼 간절했던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시댁과는 별개로 전 남편과의 사이가 여전히 좋았거든요. 전 남편에게 작은 원룸 월세방을 얻어주었어요. 고시원보단 그래도 그곳이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제게 몇 번을 고맙다고 말하며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자취방에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한 번씩 집안일도 해주며 여전히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밥을 사 먹고 필요한 걸 사라며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를 하나 줬었어요. 제가 곁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줬건만 남편은 결국 3번째 변호사 시험에도 떨어지고 말았죠. 나 이러다가 진짜 변호사 못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두기엔 그동안 바친 시간하고 돈이 너무 아까워. 당신 할 수 있어, 여보. 원래 큰 행복을 찾아가려면 그만큼 고난의 시간도 길다잖아. 고마워, 여보. 날 끝까지 믿어주는 건 당신뿐이야. 그래도 전 끝까지 도전하고 싶어하던 남편을 믿고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전 최소한 명절엔 남편을 봐서 시댁에 갔었는데 시부모는 도저히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하더라고요. 아휴, 이러다 5번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동네 창피해서 정말. 미아는 애 뒷바라지를 해주기는 하는 거야? 정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직접 서울에 와서 어머님이 뒷바라지 하시던가요. 시모는 또 제 탓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자신의 부모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죠.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보여 전 그냥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줬어요. 이게 뭐야? 식당에서 100만 원을 긁었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씀씀이가 한 번씩 너무 커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카드로 100만 원 넘게 긁었다는 알림이 온 거예요.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을 쭈뼛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이랑 만났는데 다들 자꾸 날 불쌍한 놈 취급하는 거야.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 그래서 나 하나도 안 불쌍하고 너희들보다 잘 먹고 잘 사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밥값을 전부 내버렸어. 술도 비싼 술로 먹어서 돈이 조금 많이 나왔어. 미안해.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너무 철이 없지? 기왕 긁은 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당신 마음이 나아졌다니 그걸로 됐어. 2번 다신 안 그런다기에 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젠간 백화점에서 무려 200만 원이 카드로 긁힌 거예요. 그것도 3개월 할부로요. 그래서 또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당신 백화점 갔어? 이 시간에 공부도 안 하고? 대체 뭘 샀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그게 얼마 뒤에 대학 후배 결혼식이 있거든. 그때 입을 정장이랑 구두 좀 샀어. 집에 구두든 정장이든 다 있잖아. 좀 오래됐잖아. 가뜩이나 나 시험에 붙었는지 아닌지 다들 궁금해할 텐데 기라도 안 죽으려면
좀 번듯하게 보여야 할 것 같아서 하나 샀어. 당신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서 입이 도무지 안 떨어지더라. 그래도 당신 덜 부담되게 할부로 긁긴 했는데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내가 변호사 시험에 붙기만 하면 다 갚을 거야. 아무리 체면이 중요해도 상황에 맞게 소비를 해야지. 나도 돈 아낀다고 5만 원 넘어가는 옷은 손이 떨려서 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겁도 없이 200만 원을 당장 물러. 그리고 내가 적당한 걸로 다시 사줄게. 이미 가격표도 다 제거했고 내가 입고 집에 가고 있어. 길 좀 드리려고. 그래서 환불이 안 돼. 뭐? 내가 못 살아 진짜. 아무리 자존심이 중요해도 그렇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자격지심이 남편의 허영심을 키워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남편이 또 친구들에게 밥값을 내는 사고를 치며 전 아예 남편에게서 카드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곤 그냥 딱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다달이 생활비로 건네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잔뜩 삐져선 거의 한 달을 집에 들르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도 남편을 위한 마음에 희생하고 인내하고 있던 건데 남편이 자꾸 그러니 저도 힘이 빠졌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한 번은 남편이 제게 아이를 갖자고 조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아둔 돈도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다 들어가고 여유도 없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 나 회사 휴직하면 당장 우리 생활비는 어쩌라고. 애는 뭐 낳아놓으면 알아서 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나도 애 낳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당신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여태 아이 계획은 미루고 있던 거잖아. 아니,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 소식은 없냐고 친구 녀석들이 한 번씩 물어보길래 그때마다 내 상황이 이래서 아이는 못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자존심 상하더라고. 남자로서 체면이 있지. 여보, 어차피 나 내년쯤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럼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아이 하나 정도 미리 오래 가져도 되지 않겠냐고. 뭐? 지금 당신 체면 때문에 나만 또 개고생 시키겠다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태교할 동안 당신은 도와주지 못할 거잖아. 공부한다고. 그리고 시험에 붙을지 말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 아니, 서울엔 장인 장모님도 있고 처남들이랑 처제도 있잖아. 우선 애가 생기면 어떻게든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입 다물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우리의 무책임함 때문에 친정 식구들이 고생해야 되는데? 당신 요즘 보면 정말 다른 사람 같아. 결혼 전에 평생 고생도 안 시키고 내 눈에서 눈물 날 일을 없게 한다더니 요즘엔 이렇게 무책임해 보일 수가 없다고. 당신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야? 어? 미안. 아무래도 내가 공부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꾸 이상해지나 봐. 진짜 기가 차서 소리를 확 질러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해진 것 같다며 사과했지만 그 뒤로도 무책임하게 몇 번 더 아이 문제를 조르더라고요. 친구들 아이들은 벌써 유치원에 다닌다.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못난 남편 같다 하면서요. 그놈의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화를 내면 남편은 삐지기까지 했죠.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자꾸만 지쳐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실망스러워지는 남편과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혼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지 남편은 갈수록 자존심만 챙기는 철부지처럼 변해가지. 미래는 안 보이지. 시부모는 또 늘 제게 스트레스만 주지. 그래도 전 사람이 힘들 때 버리는 것만큼 의리 없는 행동은 없다는 마음으로 이혼 생각은 꾹 참았습니다. 지금의 이 고생만 끝나면 분명 우리 앞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래서 자격지심이 이상하게 표출된 거겠지 하며 애써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남편을 믿고 내조했건만 남편은 결국 4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말았어요. 미안해 여보.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혹시 몰라서 결과 나올 때까지 자취방에서 공부를 계속 놓지 않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혹시가 진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울지 마. 변호사 좀 못 된다고 세상이 뭐 무너지기라도 해? 아직 한 번 남았잖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집에서 함께 시험 결과 확인한 뒤 남편은 미안하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5번의 기회 중 4번이 사라졌으니 솔직히 저도 착잡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학비며 돈이며 시간이며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보단 남편이 더 힘들겠지 싶어 우선 입을 다물고 남편을 위로했죠. 그 뒤 남편은 직접 시댁에 소식을 전하겠다며 혼자 시댁에 내려가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함께 가봤자 또 제 탓만 하지들 않으시겠냐며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화가 난 시모가 또 제게 한 소리 하려고 전화를 걸진 않을까 했지만 다행히 시모도 시부도 제게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자취방에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온 지 2달 뒤쯤 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 아까부터 자꾸 뭘 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영상 보고 있었어, 동영상.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 생각해보면 당신 요즘 부쩍 집에 와도 휴대폰만 붙들고 있는 것 같다. 뭐야, 나 몰래 자취방에서 뭐 새살림이라도 차렸어? 그때 남편은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유독 손에서 휴대폰을 계속 놓지 않는 겁니다. 그땐 농담 삼아 저렇게 물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볼 때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의아해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는데 막상 입 밖으로 저런 말을 뱉고 보니 뭔가 수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마 공부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웠겠나 싶긴 했지만 요즘 세상엔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 혹시나 싶어 남편이 잠에 든 사이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게 됐습니다. 휴대폰 잠금이야 잠든 남편의 손가락 지문으로 쉽게 해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설마 했건만 남편의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더군요. 어머, 이게 뭐야? 주식톡? 남편의 대화창 목록 중엔 주식톡방이란 이름의 대화방이 하나 있더군요. 제가 알기로 남편은 주식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남편이 주식할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톡방에 들어가 보니 경악할 진실이 그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날렸네, 얼마나 손실이 났네 하는 엄청난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 남편이 그곳에 남겼던 말이었죠. 거의 2년 동안 손실을 3억이나 냈습니다. 변호사 시험 붙었다고 거짓말하고 시골 부모님께도 1억 5천이나 빌렸는데 이제 제 인생 망했어요. 남은 주식들도 전부 손해만 난 상태인데 저 이제 어떡하나요? 막막해서 휴대폰 주식창에서 눈을 못 떼겠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저 몰래 주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 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제야 남편이 왜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놨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혼자 살던 2년이란 시간 동안 저 몰래 무려 3억이라는 거금을 날렸던 거예요. 전 너무 놀라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까지 덜덜 떨며 남편을 추궁했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야, 왜 그래? 당신 나 몰래 주식했어? 나 당신 휴대폰 다 봤어. 숨길 생각 하지도 마. 공부하려고 자취하고 싶다더니 그동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그게... 제가 주식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바로 잠이 확 깬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편은 대역죄인 같은 표정을 지은 채 식은땀을 뻘뻘 흘렸죠. 말만 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당신 변호사 시험 붙었다고 거짓말했어? 그렇게 1억 5천을 뜯었다고 톡방에 다 써 있었어. 게다가 총 3억을 잃었다면서? 그럼 나머지 1억 5천은 어디서 어떻게 구했어?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나도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그랬어. 시험은 2번이나 떨어지고 부모님이랑 당신한테 면이 안 서니까 나도 살 길을 찾아보려고 주식에 손을 댔던 거야. 당신한테 들키면 당연히 못하게 할 것 같아 집도 나갔던 거고. 처음엔 집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좀 빌려서 시작했었어. 그렇게 공부도 하고 돈도 불려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주식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더라. 그래서 시험에도 떨어지고 주식은 자꾸 물리고 나도 지옥이었어. 남편의 말은 들을수록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2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뒤 스스로 염치가 없다고 느껴 주식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부터 공부가 아니라 주식을 몰래 하려고 집을 나갔던 거예요. 남편은 대담하게도 자기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1억 5천이나 대출을 받아 전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야금야금 천천히요. 너무 무서웠어. 주식 들여다보느라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다달이 대출금 갚으려고 여기저기 돈 빌려 쓰다가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돌려막게 됐는데 결국 갚을 길이 없어서 실은 신용불량자까지 돼버린 거야. 뭐? 신용불량자? 시험도 또 떨어졌지. 상황도 엉망이지. 대체 이걸 어쩌나 했는데 딱 부모님이 생각난 거야. 마침 시험 결과 발표도 난 직후라 그때 부모님 집에 가서 거짓말을 했던 거야. 변호사 시험에 붙었다고. 근데 대신 대형 로펌에 취직하려면 청탁 형식으로 거금이 좀 필요하다고 말해서 1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거야. 취업만 하면 돈 모아서 빨리 갚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신용불량자까지 된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 대담한 짓을 벌였던 겁니다. 남편은 그래서 자기 혼자 시댁에 내려간 뒤 시부모에게 거짓말로 돈을 뜯어냈던 거예요. 철석같이 남편의 말을 믿고 기뻐서 방방 뛰었던 시부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년엔 꼭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1년 정도 속이는 건 괜찮을 것 같더라고. 우선 신용불량 상태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난 단타를 노렸어. 더 확실한 코인이랑 선물에 손을 댄 거야. 아직 압류까지 걸린 상황은 아니었어서 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바로 코인하고 선물에 나눠서 전부 투자했어. 근데 고작 한 달도 안 돼서 싹 다 사라지더라. 그래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5천을 빌렸어. 청탁 금액이 좀 모자라다고. 근데 그것도 결국 얼마 전에 먼지가 돼서 사라졌어. 그렇게 남편은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 1억 5천과 시댁에서 받아낸 1억 5천을 합해 총 3억을 날렸던 겁니다. 정말 뭐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전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7년을 뒷바라지했는데 엄청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전 울분에 차서 소리를 쳤습니다. 진짜 제정신이야? 그렇게 면이 안 섰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주식에 몰래 손을 대? 그것도 전부 대출을 받고 빌려서. 그런데 그 와중에도 체면 차리겠다고 명품 옷 사고 외식 쏘고 아이까지 갖자고 한 거야? 대체 내 인생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랬던 거냐고. 미안해. 난 내가 언젠간 주식도 흥하고 시험에도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 나도 일이 이렇게 끝까지 잘 안 풀릴 줄은 몰랐어. 배울 만큼 배우고 나이도 들 만큼 든 사람이 현실을 살아야지. 공부만 하느라 현실 감각이 없어졌으면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난 내 희생이 다 헛수고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내 청춘, 내 돈, 아이까지 다 포기하면서 당신 뒷바라지했어. 당신 부모의 억지까지 다 참아주면서. 근데 그런 내 믿음을 이렇게 배신해? 미안해 여보. 나도 오죽했으면 이랬겠어. 나도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거야. 한 번 실수했을 뿐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당신은 단순히 나한테 한 번 거짓말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저버린 거야.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차라리 당신이 정직하게 시험을 5번 다 떨어진 거라면 그건 같이 이겨낼 수 있었어. 하지만 이건 다르잖아. 난 그동안 당신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자격지심도 생기고 좀 변한 거라고 이해했는데 애초에 전부 거짓이었던 당신을 이해해줄 필요도 없었던 거야. 남편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전 도저히 그런 남편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전 우선 남편을 방에서 쫓아냈고 방에서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더는 남편과 함께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깜빡 잠이 들었던 전 주말인 다음날 정오쯤 전화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시모였더군요. 이혼을 마음먹은 마당에 시모의 전화를 굳이 받아야 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인가 싶어 우선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때 시모의 용건은 정말 주제도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돼서 시엠이 전화 받는 꼬락서니 하군. 목소리 좀 봐라. 아무리 주말이어도 그렇지 너 여태 늦잠 잤니? 얼른 일어나서 우리 변호사 아들 아침부터 챙겨줘야 했을 거 아니냐? 아유 됐다. 거두절미하고 내 용건부터 말아마. 너 계속 우리 용진이랑 살 거니?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내가 용진이가 변호사 됐다고 다 자랑하고 다녔더니만 우리 집 사정을 잘 모르는 주위에서
아들 장관 보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 변호사 정도면 같은 변호사나 의사, 아니면 뭐 부잣집 딸내미 정도랑은 짝을 지어줄 수 있지 않겠냐면서. 결혼 안 했으면 좋은 여자 소개시켜주겠다고 다들 난리더라. 그런데요? 내가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다 거절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야. 솔직히 네가 전에야 우리 아들이랑 대학도 직장도 비슷했다지만 우리 아들이 지금 변호사가 된 이상 지금은 또 말이 다르지 않니? 친정 형편도 고만고만해. 직장도 변호사에 비하면 택도 없이 부족해. 그렇다고 네가 시부모인 우리한테 잘하기라니 뭐라니? 그런 급도 안 되는 네가 변호사 사모님 소리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어제 또 아는 먼 지인이 전화와서 의사 집안에서 곱게 자란 의사 며느리 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남편이 변호사가 됐다고 굳게 믿고 있던 시모는 제게 이쯤 하면 그만하고 이혼하라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한 거더군요. 정말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 잘나게 여겼던 아들에게 사기당한 줄도 모르고 무려 7년을 뒷바라지했던 며느리에게 하는 소리라는 게 저렇게 저급하다뇨. 전 그런 시모에게 일부러 크게 웃어주며 알겠다고 대답했네요. 아, 그러니까 더 잘난 며느리 보고 싶으시다 이것이죠? 웃겨서 정말. 뭐야, 뭐가 웃겨? 그냥 이 집안 사람들 자체가 다 웃기네요. 네, 이혼할게요. 그럼 속이 시원하시죠? 이혼 도장 찍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럼. 뭐? 너 그거 진짜야? 제가 시간 아깝게 어머님이랑 왜 농담 따먹기를 하겠어요? 저도 이젠 지칠 대로 지치고 질릴 대로 질려서요. 그 잘난 변호사 아드님 반품해 드릴 테니까 의사든 변호사든 더 좋은 며느리 꼭 들이시길 바랄게요. 제가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하자 시모는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와 전화를 끊고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곤 조금 전 컴퓨터를 통해 출력했던 이혼서를 들이밀며 강요를 했어요. 난 여기 방금 도장 찍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당장 찍어. 여보, 난 이혼하기 싫어. 이혼 못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니, 이제 내 인생에 당신은 없어. 그리고 당신 엄마 조금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 잘난 변호사 아들한테 나 같은 며느리 수준 떨어져서 안 어울리니까 더 좋은 며느리 드릴 수 있도록 나더러 이혼하래. 그래서 나 바로 알겠다고 했어. 이혼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 엄마도 바라는 거니까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도장 찍어. 나한테 미안하다면 적어도 이혼이라도 순순히 해주란 말이야. 그런데 염치도 없지 남편은 긴 시간 신랑이라 하면서도 끝내 도장을 찍지 않으려고 버티더군요. 하지만 전 이미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확실히 내비친 전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줌마? 전 이혼서류에 도장 찍었거든요. 그럼 우리 남남이잖아요. 전 도장 찍었다는 말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래? 네가 웬일이냐? 변호사 남편 아쉬워서 질척될 줄 알았더니만. 제가 뭐가 아쉬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줌마 사기당하셨어요. 뭐? 사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줌마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요. 지금 변호사 아니거든요. 그동안 공부한답시고 자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을 했다네요. 그렇게 1억 5천은 날리고 신용 불량자까지 되니까 이번엔 아줌마랑 아줌마 남편한테 돈을 빌리려고 변호사 시험에 붙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1억 5천에 집 담보 대출금 1억 5천까지 합해서 2년 동안 총 3억을 날려먹었다네요. 이 대담한 인간이. 뭐야? 우리 용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전 일부러 더 이죽거리며 시모에게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당연히 시모는 뒤로 넘어갈 뻔했죠. 전 차마 믿지 못하던 시모에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앤데 그딴 거짓말 하겠어? 너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제가 바빠 죽겠는데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시던가요. 그리고 전 이 사기꾼 백수랑 이혼하고 싶어서 바로 도장 찍었는데요. 이 인간이 글쎄 염치도 없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티네요.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전 이혼할 거니까 이 폐품도 안 되는 인간 잘 수거해 가세요. 아줌마 아들이 7년이나 뒷바라지한 며느리 바로 팽하려고 들더니 아주 꼴 좋게 되셨네요. 그렇게 통쾌한 전화를 끊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은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변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티기에 전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소송 싸움으로 가는 거지 뭐. 어차피 나도 그동안의 세월하고 돈이 억울해서라도 당신한테 뭐라도 받아내려면 소송도 불사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려 다음날 점심쯤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바로 부르려고 했더니 시간이 되는 업체가 그날따라 없더라고요. 다음날 제가 업체 직원들과 함께 제 짐을 싸는 동안 남편은 울상이 되어 엉엉 울기만 하더라고요. 가지마 여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계속 짐을 싸고 있는데 집에 불청객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꼭두 새벽부터 서울로 곧장 달려온 것 같더라고요. 우스꽝스럽게도 시모는 전 본체 만취하며 지나치더니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등짝을 후려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저 말이 정말 사실이야? 너 진짜 그동안 공부도 안 하고 주식으로 3억이나 날렸어?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냐고? 맞아요. 아파요, 어머니 좀. 아이고, 조상님. 넌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 망신이야. 내 돈 1억 5천 어쩔 거야? 어? 우린 네가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사방팔방 다 자랑하고 동네 플랜카드까지 붙였는데 이 망신사를 대체 어쩔 거냐고? 너 앞으로 집에 내려오지도 마, 이 화상아. 아이,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프다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주식까지 손댔겠어요. 하도 어머니랑 아버지가 자꾸 시험 떨어졌다고 하면 실망한 티를 내니까 저도 조급해져서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이혼해라 말아 하신 거예요. 제가 이혼하게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전 집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요. 그런 놈이 네 처까지 속이고 돈을 날려먹어? 아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세상에. 그렇게 서로의 탓을 하며 붙잡고 옥신각신하던 두 사람을 보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용달차 업체 직원분들 보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어차피 짐도 거의 다 쌌겠다. 전 그 둘을 내버려 둔 채 짐을 싣고 친정으로 떠나버렸죠. 그 고얀 놈, 널 그렇게 고생시켰어도 우리가 얼마나 응원도 많이 해주고 위로도 해줬는데 사람 일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 네가 얼마나 놀랐겠니? 이미 제 전화를 받고 절 기다리고 있던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은 절 따스하게 맞아주었어요. 그 뒤 전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희생과 7년간 외벌이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던 일을 내세웠고 남편이 저 몰래 일방적으로 부채를 만들었다는 증거도 제출하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받아내려고 노력했죠. 남은 현금은 거의 없었지만 우리에겐 시부모가 마련해줬던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대출금이 있었다고 한들 그나마 기댈 걸어볼 만한 재산은 그 집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와 절 다시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우리 딸 데려갈 때 뭐라고 했냐? 어? 꽃다운 나인 우리 딸 데려가면서 절대 우리 미아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입만 산놈 같으니라고 당장 안 사라져? 하지만 남편은 아빠의 엄청난 호통만 들은지 허둥지둥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소송 끝에 전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도 꽤나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위자료 명목까지 포함해서요. 남편은 4억 정도 되던 그 집을 팔아 1억 5천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그 나머지의 많은 부분을 제 몫으로 건네야 했죠. 마지막으로 법원 앞에서 봤던 날 시모는 배가 아파 펄펄 뛰더라고요. 네가 뭔데 그 엄청난 돈을 가져갔냐? 우린 눈 뜨고 이놈한테 빌려준 1억 5천도 날렸는데 그렇게 자식을 좀 잘 키우지 그러셨어요? 법원이 이건 정당한 제 몫이라는데 그럼 어떡하나요? 전 그런 시모의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저희 친정엄마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뒤 전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가족들과 다시 같이 살고 있어요. 소중한 가족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절 위해 돈도 다시 열심히 모으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전 남편은 마지막 기회였던 올해의 변호사 시험도 결국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번호를 바꿨는지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 꼬장을 부렸습니다. 그 시험까진 그래도 부모님이 준비하는 걸 도와주시더라. 내가 변호사가 돼야 두 분 체면도 회복하고 돈도 갚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내가 이번 시험까지 떨어지니까 이젠 정말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시는 거 있지? 실은 마지막 시험 준비할 때도 또 돈을 구해서 주식하다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걸 두 분이 알게 되셨거든. 나도 잘해보려다 그런 건데 내 인생이 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이유를 모른다면 당신은 남은 앞날도 계속 그렇게 한심하게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허황된 돈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해서 주정 부리면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저는 그런 전 남편이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일침을 건넨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더는 알지 못합니다. 시부모와 전 남편이 결국 화해를 했는지,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려 주식을 끊고 취업이라도 다시 했는지 뭐 아무것도 모를 일이죠. 그들 자체가 제겐 뼈아픈 과거이니 전 더는 그들의 소식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이혼료 꼬리표가 붙었더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제 인생만을 알차게 살아가려고 해요. 과거의 상처는 미래의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전 남편과 전 시댁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감에 있어 체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렇게 체면에만 매달리다간 그 안에 가려진 속은 썩어서 골마버릴 수도 있다는 걸요. 누구나 인생의 역경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무작정 숨겨보고자 나를 감출 포장지를 찾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무언간 망가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말을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